삶의 지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다. 쇼펜하우어. 인생을 사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식과 경험을 쌓은 20대, 일과 인간관계에 집중해 치열하게 산 30대를 거쳐 40대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40대는 성공의 기쁨 만큼 개인에서, 사회에서,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도 많이 겪는 시기다. 여전히 직장일과 집안일, 자녀의 육아와 교육 등 바쁜 생활에 치이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며 인간관계에 해이감을 느끼고 죽음에 따른 상실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다. 마흔의 마음은 복잡하다.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벌써부터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고 시시하다. 가수 김광석의 30즈음에를 들으며 청춘을 아쉬워하기도 전에 이제는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의 가사처럼 30대의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후회에 공감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40년간 익숙함과 타성으로 굳어진 자신의 단단한 세계를 무너뜨릴 때가 됐다.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10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의학을 공부하다가 방향을 바꿔 칸트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10년 후 1822년 쇼펜하우어는 30대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얻는다. 강사 임용을 받은 그는 일부러 당당하게 당대의 최고 철학가인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 하지만 그는 빈 강의실에서 강의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839년 그는 현상 논문, 인간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로 노르웨이 왕립 학술원으로부터 수상했다. 1840년 현상 논문,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로 덴마크 왕립 학술원에 지원했지만 그 당시의 철학자인 헤겔, 피이테 등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상하는 데 실패한다. 이 일을 계기로 쇼펜하우어는 학계를 떠나 철학적으로 은둔의 삶을 선택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쇼펜하우어는 비록 학문과 저술이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불행해하지 않았다. 타고나기를 자존감이 높았던 그는 자신이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후대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위안했다. 쇼펜하우어의 실력이 서서히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중반부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처세술을 정리한 수필집, 소품과 부록이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삶의 의지를 부정하면서 자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면 이 책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친다. 행복의 기술은 잘 죽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지혜인 것이다. 이왕 태어난 인생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 의미다. 쇼펜하우어는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다. 60대에는 본대학교를 포함해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가 열릴 만큼 명성을 떨쳤다. 1858년 70세 생일에는 전 세계의 축하 편지를 받았다. 노년의 쇼펜하우어는 이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제 여정의 목적지에 지쳐 서 있다. 지친 머리는 월계관을 쓰고 있기도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보는 것은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만약 쇼펜하우어가 자부심이 떨어져 40대에 포기했다면 이후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당연히 행복도 만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40대는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왜 쇼펜하우어 철학이 필요한가?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시기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좇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좇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좇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좇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좇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쇼펜하우어는 현 시대의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5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삶의 지혜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세대를 거듭해 회자됐다. 그의 통찰력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위기를 겪는 마흔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냉철하게 조언한다. 내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준다. 둘째, 행복을 자기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법이다.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누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것을 알려준다. 셋째,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이다.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핍되고 공허해서 타인에게 대신 희망을 거는 것이다. 많은 이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다.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넷째, 허영심을 버리고 자긍심을 가지는 방법이다. 자긍심은 자신이 어떤 장점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는 자긍심이라는 보석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2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지나치게 현재만을 살지 않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미래를 살지 않는 태도를 알려준다. 흔히 쇼펜하우어를 자살을 찬미한 염세주의자라고 하지만 의외로 쇼펜하우어는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글에는 유머가 묻어난다. 또한 세상의 현실에 밝은 사람이었다. 교양이 없는 부자가 얼마나 따분함에 시달리는지를 본인이 잘 알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므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겼으며 클래식을 즐겨 들었다. 무엇보다 독서와 명상, 철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즐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성공, 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와 함께라면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고통은 나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바닥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역경을 겪으며 깨지고 부서져 본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확고한 나침판이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수많은 거장의 철학자이자 현 시대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통찰과 지혜를 전하는 생활 철학자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번뇌를 향기롭고 지혜로운 언어에 담아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를 대신해 마흔이 고통을 해소하고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30가지로 정리했다. 책 전반에 등장하는 쇼펜하우어의 말들은 오해 없이 전하기 위해 독일어 원서에서 옮기며 다듬었다. 쇼펜하우어를 면면히 살피면서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그가 역설적으로 긍정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쇼펜하우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의 철학과 조언을 발판으로 삶을 현명하게 영위하길 바란다. 쇼펜하우어의 행복.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 옳다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라.
쇼펜하우어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잘 웃는 것도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고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 낙천적인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 일을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실패한 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기질과 매우 관련이 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심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다. 40대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함에서 단번에 볼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서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마음에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평정심.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테이오네우스를 불구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그를 초대했는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는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한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자신도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언이 많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했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티메는 쇼펜하우어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고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향유. 평생에 걸쳐 매일 매시간 그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다.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탁월함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재생적 즐거움, 먹고 마시는 일, 소화, 휴식, 수면 욕구 등. 둘째, 육체적 즐거움, 산책, 달리기 등 각종 운동, 사냥, 전쟁 등. 셋째, 정신적 즐거움, 사유, 독서, 예술, 명상, 철학 등. 쇼펜하우어는 3가지의 즐거움을 모두 알았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건강을 챙겼고, 음악을 즐겼다. 그리고 독서와 철학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그는 3가지 즐거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균형을 갖췄다.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한 가지. 3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해도 인생을 향유하는 데는 사람마다 무게중심의 차이가 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복의 방향이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평범한 사람.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소유물이나 지위, 이성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족은 외부에 의존한다. 둘째,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 실용학문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밖과 안에 걸쳐 있다.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학 등을 통해 대부분 즐거움을 얻지만 가끔 취미로 그림 연습을 하면서 불만족을 채운다. 셋째,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가장 고상한 향유 방식을 통해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신 안에 둔다. 사물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간다. 정신적으로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에 이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무료함에서 빠져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곧 현실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속물로 칭한다.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모르며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긴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맘껏 자유를 즐길 수 있다. 인간이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 즐기는 것은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가를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했는데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지 않는 자유시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능함을 펼칠 수 있는 삶의 의미는 세 가지 향유 방식 가운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이다. 즉, 지적인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면서 판단하는 군주같이 유아 독종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최고의 행복을 주는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게 방해받지 마라.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말을 걸어서 일을 부탁해서 회의를 하느라 분주하다. 또한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가족 모임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하루 종일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느라 시끄럽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기사는 우리의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20대와 30대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40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서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다. 마음부터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